여기까지 오픈돼 있잖아요. 여기 비오픈이에요. 몇 배길래? 자, 이게 작게는 몇 배? 네?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은 8월 6일입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이 반등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진짜 마음고생 많이 했죠? 피곤해 보이는데. 와, 진짜 어제 서킷 브레이크 영상을 급히 만들었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심한 하락을 보이고는 오늘 거짓말처럼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 조금은 더 올라와야지 이제 내려간 만큼 회복이 되는 거겠지만 그래도 다행이죠. 보통 정말 세게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 무너지거든요. 시장이 빠지다가 나중에 그 신용 털린다고 표현하죠. 신용 담보 부족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돈을 못 넣을 거 아니에요. 너무 큰 돈이 터지니까. 그러면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면서 이제 매도 물량이 시장이 더 쏟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흐를 때는 우리가 흔히 뭐 패닉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두려워가지고 팔아요. 팔다가 갑자기 한참 내려가던 게 쑥 내려가요. 우리 코로나 때도 그런 걸 봤을 거예요. 그때가 신용 반대 매매가 막 쏟아지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 걸 많이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작게나마 시장 반등을 해가지고요. 그 오전에는 심지어 사이드카 위로 걸렸어요. 어제 사이드카 배웠잖아요, 우리. 근데 그 위로 가는 사이드카 제 기억으로 우리 동학개미 운동 때 한번 본 것 같긴 해요. 너무 올라갔을 때? 네, 위로 가는 사이드카. 사이드카 설명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날 위로 사이드카가 생기다니 그만큼 지금이요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이랑 시장의 움직임도 많이 달라요. 근데 저 약간 무경험자로서 네. 어제 막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서 내일 오를 수도 있지 않아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또 뭐 라디오 들으면서 오는데 증권가 그쪽에서는 약간 매수를 보류 약간 이런 식으로 과거의 경험치가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하길래 저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뀐 게 봐봐요. 어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일단 과거의 레코드들을 보면 이 정도로 빠지고 나서 그냥 바로 다음날 멀쩡하게 회복되는 경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 정도로 세면. 그래서 일단 이게 너무 걱정이 된다라는 거는 계속 그럴 수도 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경험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희망을 갖자면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으니까 이게 코로나 때 바뀐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서킷 브레이크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거죠, 저는. 그쵸? 처음 맞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맞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야겠네라고. 너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사야겠네라는 걸 보면서 신랄 같은 희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번에 달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맞았어요. 달라졌어요. 어찌 보면 이제는 옛날에 있었던 그런 흐름들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계속 안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그 금리형 ETF도 사람들 수요가 엄청 늘어났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투자 대기 자금이라면서요. 네. 근데 그런 것들로 다 사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지금이다 이러면서 어차피 그분들은 거기로 옮겼다는 이유는 다 대기 자금이 컸을 테니까. 참 보면 투자자들의 성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너도 나도 옆 사람 따라 우르르였다면 요새는 역발상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왜 모든 투자는 우리가 역발상을 하는데 주식만은 정발상을 하는 걸까 사람들이. 이게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다른 거 봐봐요. 아이폰 20% 세일하면 살 거죠? 집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내가 가격을 아는 그 집 옆에 있는 게 막 30% 할인 살 거죠? 다 살 건데 주식은 하락하면 팔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달라진 걸 보면서 이제는 진짜 다르다. 그것도 분위기가 생긴 거 아니에요? 쌀 때 많이 사야 되는 거다. 약간 이런 것들도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들도 분위기에 따르는 거죠. 분위기 따르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겠군요, 앞으로도. 그래서 아무튼 다행입니다. 기분 좋게 오늘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준비한 게 요게 되게 예민해 보이는 이슈? 이거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기분이 약간 상하거든. 숨은 게 있어서? 네. 근데 이게 숨길 의도가 많이 큰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사실. 이게 숨겨서 나쁜 게 아니라 이게 구조상 나타낼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죠.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ETF 지식 중에 ETF를 할 때 우리가 비용 얼만큼 내는지, 뭐뭐 나가는지 이걸 배우기 위한 겁니다. 왜냐면 이제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종보수, 합성보수, TER, 실효보수 뭐 이 용어가 진짜 많아요. 보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알려드리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비용 세 가지로 나뉩니다. 비용은 그냥 순수하게 우리 기준으로 정한 말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나가는 걸 그냥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자, 1번. 얘기하라고요. 내가 얘기하기 기다리지 말고. 수수료? 수수료. 자, 2번. 보수. 보수. 3번. 뭐예요? 우리 기준으로 나가는 거. 세금. 이거 생투부에서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받는 사람은 다른데요. 그냥 우리 나가는 사람들은 이거 다 합해서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이 구체적인 것들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는 수수료랑 보수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참고로 오늘 세금은 뺐어요. 세금 얘기만 하면 그냥 그걸로 그냥 한두 시간 나오기 때문에 저 뺐어요. 보수랑 수수료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수수료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수수료라는 건 우리가 뭔가를 매수할 때, 그걸 갖고 있죠. 이게 뭐죠? 보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하나요? 매도를 합니다. 자, 이때 매수할 때 내는 게 뭐죠? 매수할 때 한 번 내요. 이때 딱 내는 거 수수료입니다. 방금 깻님 말한 게 뭐죠? 거래 수수료라고 부르는데 보통 매매 수수료. 살 때 내는 수수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살 때 수수료를 ETF를 산다는 가정하에? 지금 막 여러 가지 헷갈리거든요. 그냥 주식 살 때는 나중에 팔 때 수수료 내는 거 아니에요? 봐봐요. 이게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 국내 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있어요. 그 뭐 0.000 몇?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역사에서 있었어요. 지금 없는 게 되게 특이한 건데 우리는 뭘 사도 돈을 냅니다. 그래요? 국내 그냥 개별 주식도? 개별 주식도 지금 깻님이 안 내는 거는요. 스마트폰으로 최근에 개설한 사람만 안 내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있는 계좌는 지금도 다 냅니다. 매수할 때마다 내요, 그럼? 네. 진짜? 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집을 살 때, 집을 매수할 때 수수료를 내죠. 이건 뭐죠? 복비입니다. 부동산에 가가지고 복비 냅니다. 한 번 내고 끝나죠. 왜냐? 그 집을 샀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부동산 아저씨 또 와가지고 올해 거 내야죠. 이렇게 안 하죠. 끝난 겁니다. 이게 수수료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매도할 때 집 내놓으면 그때도 뭐 해요? 복비 내야겠죠. 팔리으니까. 그 다음은 가지고 있는 동안 수수료를 내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헷갈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수료 보수 구분을 전혀 안 하고 사는데, 자, 가지고 있는 동안 수수료 내나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왜냐?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는 일단 가정이 이겁니다. 일회성. 그리고 영어로 부르면 커미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또 이런 거 복비 말고 커미션이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관광지 갔어요. 섬에 들어가. 입장료 같은 거. 영화 볼 때 입장료. 봐봐요. 우리 영화 볼 때 영화비 내요. 뭐 1, 2만 원 냈어요. 들어가서 앉아 있는 동안 돈 내나요? 아니요. 안 내잖아요. 영화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영화표 내면 끝이잖아요. 그게 바로 커미션의 개념입니다. 모든 게 다. 커미션, 일회성의 개념이 커미션이에요. 살 때 한 번, 팔 때 한 번, 이게 커미션입니다. 그 다음 보수로 옵니다. 보수는 어떤 개념이냐면 일회성이 아니라 기간으로 치나? 그쵸. 지속적이어야 돼요. 기간 비례합니다. 비례. 자, 우리 매수 그리고 매도 이 중에 이거 말고 보유. 자, 요거 여기에 대해서 내는 거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자, 집을 떠올려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살고 있는 기간 비례해서 내는 거. 부동산. 근데 그거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세금은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 이런 거는 내잖아요. 그거는 보수의 성격을 가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관리비. 만약에 내가 반만 살다가 나갔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랑 반통하죠. 그 다음 올 사람이랑. 또 심지어 20일 살다가 오면 20일 치면 안 돼요. 저희도 지금 이사 온 지 며칠 안 됐어요. 이사 올 때 정산을 할 때 저희가 7월을 26일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6일치 관리비 정산 다 해서 내고 왔단 말이에요. 관리비는 어떻게 내요?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입주하네요. 네, 관리비 5년치 한꺼번에 내세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사는 동안 계속 냅니다. 이게 바로 기간 비례해서 내죠. 이게 보수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수와 수수료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주제는 ETF예요. 금융상품마다 보수 체계가 다 다르니까 ETF만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ETF는 뭘 낼까요? 둘 다. 사실 다 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근데 ETF를 매수를 할 때 내는 그 수수료는 그냥 여느 일반 주식 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ETF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펀드를 사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펀드를 살 때는 살 때 수수료를 내요. 선취 수수료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중에 매도할 때 환매 수수료 같은 걸 불러요. 근데 이게 펀드가 그대로 주식시장에 와서 상장을 시키면 ETF가 되잖아요. ETF가 되고 나도 살 때 이제 펀드에다가 수수료를 내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살 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는 거예요.
증권사한테 내는 거죠. 아예 내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봐요. 펀드에는 원래 여기 관계된 여러 판매사들, 뭐 운용사들 여러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잘 모르죠. 제가 거의 말씀 안 드렸어요. 하지만 이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ETF로 만들어가지고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고 나서는 이제 주식을 사는 거랑 똑같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 때 증권사에다가 수수료를 내게 된 거예요. 근데 증권사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무료. 그렇죠.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ETF도 그냥 덩달아서 무료가 된 거예요. 아,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데. 있는 거를 지금 이벤트로 없애주는 거라서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ETF 기준으로 매수를 할 때는요, 매수 수수료를 낸다고 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내는지 잘 그걸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은 그냥 0으로 합시다. 거의 안 되니까 이거 누구한테 내냐면 증권사한테 냅니다. ETF 회사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매수할 때 유관, 기관, 재비용이라는 걸 냅니다. 되게 본 것 같아요. 자그만한 글씨로. 맞아요. 0.0036369 뭐 이런 수치에 정말 낮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너무 낮죠. 이게 체감이 되려면 한 10억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완전 무료라는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그럼 일단 우리가 무료라고 생각하고 샀지만 어쨌든 저 0.0036만큼 떼가고는 있는 거네요? 네. 자, 이거는 누가 받아가나요? 유관기관들. 유관기관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떠올리면 돼요. 아, 우리가 그때 배웠던 한국거래소? 뭐 한국거래소 그리고 뭐 협회도 있고 결제원부터 해서 엄청 많죠. 엄청 많은 곳에서 저 작은 거를 조금씩 나눠서 계속 나눠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에요. 공공기관들. 저건 할인해준 개념이 아니고 원래 저랬어요? 네. 증권사마다 약간 달라요. 0.0048 뭐 이런 데도 있고 0.0036 이런 데도 있어요. 하지만 제 평생 이게 약간 부담이 되거나 체감이 될 만큼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자, 살 때 이게 내는 게 이게 끝입니다. 자, 매도할 때는 뭘 낼까요? 매도하는 비용. 그쵸. 이제 매도 수수료를 내겠죠? 이거는 느낄 수 있잖아요. 진짜? 왜 그렇게 생각하죠? 크게 팔면은 많이 내던데? 오, 뭘 냈을까요? 오늘 세금 빠졌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세금 그 증권거래세 낸 거잖아요. 증권거래세 많이 내니까. 자, ETF는 증권거래세 면제입니다. 왜요? ETF라서. 증권거래세 면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살 때 수수료 안 내요. 팔 때 약간 체감되잖아요. 작지 않거든요? 근데 ETF는 없어요. 그러니까 ETF는 봐봐요. 살 때 증권사에서 받아가는 수수료 면제해줘. 그 다음에 나라에서 받아가는 세금도 면제해줘. 근데 왜 그래요? 15.4를 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일단 주식에는 우리가 세금을 안 떼지만 거래세를 매도할 때 내는 거잖아요.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동안 대부분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ETF 자체의 뭐 활성화 같은 개념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ETF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차피 가지고 있는 동안 세금 내니까 저 뒤를 없애버린 것 같아요. 약간 감안해주는? 그래서 증권거래세는 안 냅니다. 자, ETF는 자 봐봐요. 살 때 팔 때 현실적으로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는데요? 없다고 느낄 만큼 미미합니다. 자, 이게 ETF의 수수료입니다. 결국 뭐예요? ETF 수수료는 거의 안 낸다. 거의 안 낸다. 거의 안 냅니다. 잊어도 돼요. 그러네. 그냥 머릿속에 야, ETF 나 10억 원치 가져와가지고 이번에 ETF 살 건데 비용 많이 나오지 않을까 누가 물어보면 일단 수수료는 제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와, 근데 팔 때 수수료 없는 거, 놀랍죠? 네. 자, ETF를 그렇게 많이 사고 팔았는데도 이게 따로 공부를 안 하면 사실 알기 어려워요. 이렇게 안 알려주잖아요. 딱 하면서 얼마 냈습니다. 안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콘텐츠가 인기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은 ETF 살 때의 보수입니다. 자, ETF 살 때 보유하는 기간 동안 ETF는 뭘 낼까요? 보수. 보수를 냅니다. 자, 잘 생각해봐요. 보수를 내요. 운용에 대한 대가 아니에요? 그쵸? 그게 좀 당연해 보이죠? 어차피 공짜로 일해줄 리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증권사에 아무것도 제대로 안 냈잖아요. 그럼 나눠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 ETF에 온전하게 운용을 해주는 운용사에서 우리에게 보수를 받아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ETF 비교 막 하고 할 때 밑에 뜨는 보수 비교 하잖아요. 그게 바로 ETF의 보수입니다. 오늘 배울 거는 이거를 해부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 복잡해요. 이거 댓글 엄청 많았어요. 아, 그래요? 관련해서 이거 알고 싶다, 저거 알고 싶다, 요거 알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궁금증의 관점에서 볼 때 ETF에만 거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공부하기에는 되게 좋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씩 배워볼게요. 그러면 깻님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테스트 해볼게요. ETF 결국 펀드잖아요. 펀드를 가지고 있어요. 보수 언제 낼까요? 보수가 예를 들면 0.01이다. 요새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런 거 0.01이잖아요. 언제 낼까요, 저거? 팔 때. 저 근데 ETF 보수 하나도 모르는데요?
너무 당당해서 깜짝 놀랐네. 땡! 아니 저 보수 하나도 모르는데 뭘 테스트를 해봐요? 완전히 틀렸어. 깜짝이야. 너무 당연히 틀렸어요. 8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했어요, 지금? 이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걸 구분한 이유가 8대 뭔가를 내거나 이런 거는 보수가 아닌 거예요. 그럼 가지고 있을 때 떼가요? 자동으로? 네. 언제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의 내용인데 그럼 혹시 이 가격에 반영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언제 내냐고요? 매일 냅니다. 깻님은 매일 내고 있어요. 매일. 오늘도 냈다고요. 저 ETF 없어요, 근데. 아 이제 없군요. 아,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옛날에. 아, 그런 거였어요? 깻님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걸 1년 동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매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ETF의 보수에 대해서 이게 복잡하고 숨겨져 있는 것도 많고 한데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이걸 30년 냈다 생각해봐요. 작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작아도 그만큼 모으면 너무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 때 계속 모아갈 건데 지금 30년 동안 모으기 직전 이 단계에서 명확하게 해부를 해서 비교를 하고 싶은 게 우리 구독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매일 내요. 대략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깻님이 1억 원어치 샀어요. 0.01이면 만 원이네요. 자, 1억 원어치 미국보다 다우존스를 가지고 있으면 1년 동안 만 원을 내요. 근데 이 만 원을 어떤 형태로 내냐면 365로 쪼개서 매일 내요. 근데 이게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 거예요? 매일 기준가에 차감된 기준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깻님 것만 떼는 게 아니잖아요. 집합투자증권이기 때문에 돈이 모여 있잖아요. 그 전체 돈에 대해서 떼고 남은 거를 나브라고 그러죠. NAV 순자산, 그 펀드의 순자산을 그때 매일 계산해가지고 세후에 기준가를 띄워주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 우린 세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도 개별을 사는 것보다 ETF를 사는 게 더 나아요? 그렇죠. 이게 매일 떼니까 많아 보이지만 작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얻는 편의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365일 동안 1년 내내 만 원을 쪼개서 내면 얼마예요 이게? 하루에 30원인가? 30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매일 낸다고 해서 많이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빈도가 많다고 해서 금액이 많은 건 아니에요. 일단 뒤에 가서 다른 건 배우더라도 이렇게만 봤을 때 이거 하루에 30원도 안 해요. 20몇 원이에요. 뭐 27원? 1억 원어치 ETF를 1년 동안 가지고 있는데 매일 27원씩 나가는 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가요? 아, 거의 1년에 10,000원 내고 내 주식을 운영해준다. 약간 이런 개념이 있네요. 그렇죠. 그걸로 얻는 편익이 훨씬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0.01%면 진짜 싸네요. 진짜 싼 거죠. 이건 남는 게 없어요. 아무튼 매일 기준가에 반영된다라는 것이 보수에 실제 차감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걸 배웠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퀴즈. 보수에 몇 가지로 해부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걸 총보수라고 표기합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4가지. 오! 정답. 4가지. 혹시 4가지도 맞출 수 있어요? 아니요? 4가지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군요. 자, 오늘은 뭘 알려드릴 거냐면 자, 여기 자료 하나 떼어주세요. 자,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ETF 같은 거 쳐보게 되면 어느 화면이든 총보수가 뜨잖아요. 저 총보수 말고 괄호로 뜨지 않아요? 그쵸. 그런 게 생긴 이유가 2가지가 더 있어요. 자, 이걸 말씀드릴게요, 오늘. 총 6가지를 내는 겁니다. 깻님은 이제 ETF를 매매하면서 ETF에 내는 보수는 6가지인 거예요. 일단 수수료는 제꼈죠. 우리가 사고 파는 증권사 내는 수수료는 제꼈고 세금도 뺐어요. 빼고도 순수하게 ETF의 보수는 6가지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내요? 운용해주는 보수가 다가 아니에요? 그게 제일 크고 제일 메인이고 다른 비용들이 정말 짜잘짜잘하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복잡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숨겨진 것 같다? 숨겨진 것처럼 많이 보이죠. 근데 요새는요. 그냥 살짝 치면 거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숨겨져 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 딱 볼 때 총보수 나오는 걸로만 보면 좀 왜곡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배울 거고 결론적으로는요. 오늘 제가 숨겨져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숨겨진 걸 어찌 보면 바로 볼 수 있는 사이트 그냥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보고 비교하시면 돼요. 먼저 캔이 맞췄던 ETF의 4대 보수, 자, 펀드의 4대 보수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건 운용보수, 지정참가회사 보수, 신탁보수, 일반 사무관리 보수입니다. 자, 이름이 일단 어렵죠? 이게 무슨 보수지? 추측 기능이 잘 없어요. 예시로 제가 가지고 온 건 저번에 우리가 김남기 대표님한테 직접 들었던 좀 인상적이었죠. 타이거 미국 S&P 500 현물 ETF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얘는 이게 4조 원이 넘는 이 대형 ETF란 말이에요. 4조 원이면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자, 이 대형 ETF의 총 보수가 0.07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0.07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총 보수를 나누는 4가지는 이렇게 4가지 나뉘는데 딱 먼저 봐도 뭐가 제일 커요? 운용. 압도적으로 운용 보수가 큽니다. 자, 운용 보수는 다른 말로 집합투자 회사 보수라고 부릅니다.
집합투자회사가 뭐냐면 자산운용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운용보수는 말 그대로 자산운용보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산운용, 말 그대로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 내가 ETF를 이용하는 이유는 저것 때문인 거예요. 자산운용사에서 나 대신 500개 종목을 다 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연 0.07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메인입니다. 그게 0.07 중에 0.05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예요. 그러면 나머지를 ETF가 온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관들이 서로 나눠 가져가는 건데, 자, 첫 번째는 지정참가회사 보수. 이름 너무 일단 어렵죠. 무슨 회사예요? 이게 AP라고 부를 수 있는데 Authorized Participant 그런 회사인데, 이게 뭐냐면 ETF가 만들 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운용사에서 돈 가지고 ETF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짠 이렇게 해서 ETF가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ETF가 만들어지기까지 그걸 바스켓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그 작업을 증권사에서 해줘요. 증권사에서 ETF 바구니를 만들어 상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바구니를 기본적인 틀을 짜주는 게 증권사예요. 다 짜가지고 상장시키는 것까지, 설정하는 것까지 일단 증권사에서 다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거래가 되도록 그 호가를 제공하는 LP의 역할도 증권사가 해주거든요. 그런 것도 증권사가 다 해주는데 그걸 하나가 맡아서 하거든요. 그 회사가 바로 지정참가회사입니다. 약간 주관사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ETF가 온전히 세팅되기까지 모든 도움을 다 주는 증권사가 바로 지정참가회사인데, 저 회사에서 한번 세팅을 하고 나면 운용회사는 진짜 그야말로 운용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 되도록 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노력만 다 하고 나머지는 이제 지정참가회사 불리는 그 증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건데, 그 증권사가 얘가 한번 세팅이 되고 나면 계속 받아가는 금액이 요 정도라는 거예요. 저작권료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오,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ETF가 많이 나올수록 증권사는 좋겠네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러면 우리에게 거래 매수 수수료 줄여줄 이유가 충분하네요. 사람들이 이거 많이 사면은 글로 가잖아요. 맞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증권사는요, 무료 수수료를 해도 ETF가 많이 팔리면 돈을 버는 구조예요. 작겠지만 저게 이제 몇조 원, 몇십조 원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보수 경쟁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작권료라는 그런 참신한 표현을 그동안 못 쓰고 있었네. 이제부터 써야겠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만약에 작곡가다 이러면 누군가는 히트작을 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다작으로 평생 내가 노래를 한 100개 만들고 쉬면 돈이 좀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컨셉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 증권사, 지정참가회사에서 받아가는 게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보수는요, 말 그대로 수탁 같은 느낌입니다. 펀드를 수탁해주는 곳, 믿고 맡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운용은 여기서 하고 주문은 여기서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서가지고 앞장서는 거는 여기서 다 해주고, 그러니까 보관은 어디서 할 건가? 보관은 전문적인 게 필요하죠. 왜냐면 이게 4조 원이잖아요. 4조 원. 4조 원은 운용사에서 보관하면 안 돼요. 운용사는 보관 능력이 없어요. 운용사에 이제 현금 없다 했잖아요. 증권사도 현금 보유 안 해요. 왜요? 증권사에는 왜 돈이 없어요? 봐봐요. 현금은 어디 들겠어요? 어디 있어요? 다 은행에 있어요. 아 진짜? 생각해봐요. 금고는 은행에만 있잖아요. 이렇게 큰 손잡이 들려가지고 따락따락 하면서 띠띠띠 하면서 하는 그런 엄청난 철통 보안, 그거는 은행에만 있다니까요. 증권사에 그런 거 없어요. 증권사 본사에도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실물, 귀한 실물은 이 자본 구조를 봐요. 전부 은행이 맞습니다. 그럼 저기 신탁 저것도 은행에 가는 거예요? 네, 여기 은행입니다. 뭐 우리가 아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그런데요. 그러니까 은행이 진짜 많은 일도 하고. 은행 돈 진짜 많이 벌겠다. 맞아요. 많이 버는 이유가 어딜 가도 은행은 항상 돈을 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작지 않아. 집 위보다 더 많이 받아. 게다가 은행은 이걸 위해서 따로 금고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없잖아요. 있는 거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은행의 파워죠, 사실. 그런 금고를 만들고 그 철통 보안, 그거 다 돈이잖아요. 그거 유지하는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항상 은행이 끼는 거예요. 요거 은행이 하는 겁니다. 신탁보수, 믿고 맡겨주는 은행이 이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일반 사무관리보수.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운용 제일 중요하죠. 신탁 진짜 중요하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일반적인 뭔가 일들, 행정적인 일들, 예를 들면 펀드의 기준가를 산출하는 거, 회계 처리하는 거,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무 다 묶어가지고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펀드 서비스 회사들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전혀 볼 일이 없어요. 은행마다 다 있어요. 계열사로. 펀드 서비스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예탁결제원도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데서는 전부 우리의 원활한 ETF 거래를 위해서, 우리는 진짜 사고 파는 게 쉽잖아요. 그리고 이거 사고 나서 이게 없어질 거라는 걱정도 안 하고, 매도했을 때 체결이 안 될 거라는 걱정도 안 하고, 그 모든 전산과 인프라와 그런 게 여기 다 깔려 있는 거죠. 그게 너무 당연한데 이제 후진국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돈을 내면서 발달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인프라가 없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펀드 서비스 회사 같은 곳들이 받아가는데 요만큼 작게 받아갑니다. 자, 이렇게 아무튼 셋이 합쳐가지고 나머지 0.01을 받아가게 되는 거고 이제 우리 운용사는 요만큼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찌 보면 총 보수를 볼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총 보수를 전부 운용사가 가져가는 건 아니다. 다른 회사들도 좀 가져가니 우리가 어찌 보면 운용 보수만 놓고 이게 운용사에서 받아가서 펀드 매니저 월급 주고 그 다음에 운용사들 사무실 보통 다 의리하잖아요. 시설 다 좋아요. 진짜 좋거든요. 저도 다녔지만 정말 근무 환경이 최상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돈을 잘 벌어서 그런가? 그 운용의 모든 특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운용을 잘하기 위한 환경이 갖춰지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더 잘 운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해준 건가? 그렇죠. 그래서 운용사에서 받아가는 것 등등 이렇게 4대 보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기본 상식이고 다 알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오픈된 정보라면 요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더 내는 비용, 기타 비용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더 내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어렵지만 기억해 봅시다. 자, 이름은 기타 비용이라면 그냥 기타 이럴 것 같죠? 이게 제일 커요. 숨어 있는데 너무 커. 그래서 얘가 이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진짜 자산운용사들과 진짜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산운용사에서는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우리 광고주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하자 어쩔 수 없어요. 한 번은 얘기하고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독자들은 좋아할 겁니다. 잘 안 알려주니까. 자, 이 기타 비용이 말 그대로 기타라서 부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크고요.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지수 사용료. 자, ETF는 대부분 지수를 세팅해서 쫓아가죠. 패시브 시대니까. 그 지수들 만드는 회사는 따로 있어요. 운용사가 만들지 않아요. 그 뭐 FN 가이드가 만들거나 KIS에서 만들거나 이런 지수를 만드는 곳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 사용료를 다 냅니다. 또 미국에 있는 거 우리 벤치마크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들, 미국에 있는 것도 미국 회사들한테 뭐 모건 스탠리 이런 데다가 지수 사용료 엄청 많이 줘요. 그러면 비용이 꽤 크겠는데요? 그래서 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말을 안 해주는 거죠? 아, 기준은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앞에 있는 거는 확정이에요. 픽스예요. 두 번째 거는 변동이에요. 왜 그때그때 달라요? 왜냐면 밑에 있는 거 봐봐요. 계속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달라지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건데 그거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근데 일단 봐봐요. 자, 이거는 정하는 거잖아요. 운용사가 정하는 거니까 픽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시 의무가 있어서 그냥 공시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뭐 친구가 나 이번에 카페 차리려고 해. 너도 같이 투자하자. 얼마 들 것 같아? 일단 차릴 때는 보증금 얼마, 인테리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뭐 2억이 들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운용할 때 얼마나 들어가? 이제 약간 애매한 거죠. 재료도 그때그때 사와야 되는데 커피 가격이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계속 사올 건데 원두 가격은 나도 잘 몰라. 달라지겠지. 범위는 알 수 있겠지만 지금 확실히 얘기할 수 있지는 않아.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것도 막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막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많겠죠. 그런 것들을 공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사후적으로 공시합니다. 사후 공시. 언제요? 이거는 모든 ETF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고 펀드들 다 투자 설명서 같은 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사후적으로 쓰고 이 정도 들었다라는 것들이 공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찾아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고 일단 금융투자협회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걸 모를까봐 이것만 또 공시해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자료 화면 나가죠? 여기 들어가면 사후적으로 계속 바뀌는 그런 정보들을 계속 공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데 우리는 주로는 픽스되어 있는 이것들만 보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숨어 있다라고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숨길 의도도 조금 있겠죠. 이게 너무 크니까. 근데 이것도 가격에 녹아 있어요? 다 녹죠. 우리가 다 냅니다. 다만 운용사가 가져가지 않을 뿐이지 다 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운용사가 안 가져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운용사에서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기도 해요. 근데 우리 기준에서는 실제 비용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는 거를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유튜버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회계 감사할 때도 돈이 들어가고 예탁원 이용할 때도 돈이 들어가고 채권 평가할 때도 돈이 들어가고 해외 자산을 보관할 때도 돈이 들어가는 이런 모든 비용들이 기타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져 가지고 들어있게 되고 이게 사후적으로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매매 중개 수수료 이거는 뭐처럼 들리나요? 지금 운용사 거잖아요. 근데 운용사가 내는 매매 수수료예요. 근데 왜 우리가 내요? 봐봐요. 운용사가 우리의 매매 수수료를 대신 내릴 수는 없죠. 왜냐? 이게 막 100조가 됐어. 그러면 매매할 때 엄청 큰 돈이 들 텐데 운용사가 그거 내주면 파산하겠죠? 당연히 주식을 담을 때 우리의 돈으로 일부의 수수료를 내는 건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스마트폰을 하면 무료잖아요? 근데 운용사가 증권사의 수수료 주문을 낼 때는 안 무료네. 안 무료죠. 근데 운용사는 크잖아요, 대체로. 네. 근데 그들이 매매할 때는 할인 안 해줘요?
할인을 엄청 많이 해줘요. 이게 개인이 무료가 되면서 이게 많이 이상해진 거지만 예전에는 개인이 정말 비쌌고 이런 기관들이 정말 쌌어요. 주문 내면 엄청 큰 금액일 테니까 경쟁 때문에 낮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니까 개인은 무료로 돼버렸고 여기가 그대로인데 비싸 보이는. 그렇죠. 자,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알려줘요? 이것도 다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커요, 지금. 기타 비용이 절대적으로 크고, 이거 임의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이 없어요. 하지만 매매 수수료는, 자, 생각해봐요. 운용사에서 증권사한테, 야, 우리 많이 내는데 좀 할인해줘. 그런 많은 것들이 좀 가능하잖아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이쪽은 하방 압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운용사가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 우리의 투자금에서 나가게 되는 게 매매 중개 수수료라는 형태로 따로 사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볼게요. 매매 중개 수수료는 바뀐다 했잖아요. 언제 많이 낼까요? 자, 생각해봐요. 패시브 ETF잖아요. 그렇게 많이 사고 팔고 안 해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때? 이 뭔가 맞출 같은 데 힌트를 줘볼게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던 4조 원짜리 ETF가 있어요. 자, 패시브였잖아요. 4조 원어치 사고 팔고 하면 큰일 나겠죠. 수수료 내다 끝날 거 아니에요. 이 4조 원 중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산들 실제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은 미미해요. 그 거래량은 미미할 거 아니에요. 전체에 비하면. 그 수수료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언제 많이 내겠어요? 아니 뭐예요? 4조 원짜리가 만들어질 때. 그럼 이게 태어날 때 그러는 건가? 태어날 때 일단 요즘에 작게는 몇백억? 조금 많게는 심지어 몇천억? 돈을 모아놓고 상장이 되잖아요. 그때는 온전히 다 사서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ETF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돈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돈을 좀 만들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운용사에서 기본적인 돈을 모아요. 기관 자금들도 좀 받아가지고 이게 프라이머리 마켓이라는 시장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하는 곳이 세컨더리 시장,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해서 유통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거고 그 전에는 주식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돈을 태울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따로 돈을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작은 거는 그냥 몇백억 만들면 상장하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작정하고 만들거나 이런 거는 돈이 되게 크게 상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장이 된 초반에 유입이 많을 거 아니에요. 새로 태어났으니 사고 싶었던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초반에는 아예 없던 데서 모든 주식과 자산을 사서 담아야 되잖아요. 거래 비용이 온전히 다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4조 원 막 이렇게 커졌어요. 커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은 몇십억, 몇백억, 진짜 말도 몇천억인데 4조 원만큼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즉, 이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초반에 많이 나갑니다. 근데 약간 왜 인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거에 인기가 막 이렇게 몰릴 때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지만 어쨌든 커져 있는 ETF가 비용을 계속 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수료라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수수료이기 때문에 보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막 100조 원짜리 ETF 널렸거든요. 걔네들. 얘네들은 수수료가 엄청 낮아요. 덩치가 크니까 수수료율은 더 낮은데 거래도 작아지기 때문에 더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100조 원짜리 ETF에 저 계속 100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파킹돼 있는 자금 엄청 크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지금 더 내고 있는 이런 수수료들 있잖아요. 이 중에서 매매 중개 수수료라는 것은 대부분의 ETF가 초반에 많이 냅니다. 그럼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영역이에요?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 걸 떠나서 그냥 기분이 그렇다는 건데 뒤에 들어온 사람은 조금씩 작게 낸다고. 조금 작게. 애초에 만들어질 때 매매 중개 수수료를 내는 거면 우리랑은 관련이 없지 않아요? 그때 안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덩치가 큰 ETF가 매매를 할 때 수수료 면에서 무조건 유리해져요. 근데 처음엔 작잖아요. 작을 때니까 내가 이제 사서 내가 이제 들어갈 때도 여전히 좀 비싼 가격으로 사진다. 그쵸, 거래를 할 때인 거죠. 자, 이름은 그냥 익숙해 보이는 이름이지만 우리가 공부를 이번에 새로 해야 되는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였습니다. 자, 많이 헷갈리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총보수 4종 세트 외워볼까요? 운영보수. 운용보수 2번. 지정참가회사, 그러니까 AP 지정참가회사 보수. 세 신탁. 번째는 신탁 보수. 그 다음에 일반 사무관리. 그쵸, 사무관리 보수. 이렇게 4종입니다. 딱 이렇게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기타 비용 알려드렸죠? 기타 비용은 많다. 많다. 이게 진짜 커요. 이게 비율을 보면 이게 진짜 커요. 근데 이게 자꾸 크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총보수에 대비해서? 놀라운 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면 아니 여기까지 오픈돼 있잖아요. 여기 비오픈이에요. 몇 백일래? 자, 이게 작게는 몇 배, 네? 많게는 몇십 배까지도 나옵니다. 얘가 더 크다니까요. 훨씬 커요. 말이 돼요? 놀랍죠? 예를 들면
총 보수가 0.03인데 기타 비용이 막 0.2 이렇다니까요. 역시 충격받은 표정. 맞아요. 이게 우리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근데 알아야 돼요. 광고주의 미움을 사더라도 알아야 돼요. 자,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얼만큼 차이 나는지 놀라실 겁니다. 자, 일단 기타 비용이 한 개고 얘는 4종이니까 얘가 비싸 보이죠? 제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빈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훨씬 커요. 또 하나 배울 것은 뭐냐면 지금 말을 잃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뭐라 부르냐? TER. TER 보수라고 부릅니다. Total Expense Ratio. 총 비용 비율 이름 어려워요. 그냥 TER도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들어. 왜냐 이것도 반쪽짜리잖아요. 이거 미포함이에요. 여기까지 TER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저는 이거 세모 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절반 정도 아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렇게 다 합하면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런 용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죠? 근데 그런 용어가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게 실제 부담 비율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짜 리얼 비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리얼인 거예요. 우리 이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어떤 ETF를 딱 봤어요. 오, 총 보수가 0.3이군. 아, 공개되어 있는 거 정도까지 4개 합한 게 0.3이군. 라고 인식을 해야 될 거고, 누군가가 이거 TER 보수는 0.5입니다. 이러면, 아, 기타 비용까지 합한 게 TER 보수가 0.5 정도 되는군.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매매중개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얼마지? 라는 걸 우리가 따로 찾아봐서, 아, 방금 그거 찾아봤는데 실제로 우리 기준으로 내게 되는 건 알아서 누가 나눠 먹든 간에 내 기준으로 내는 건 이 리얼 비용은 삘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매매중개 수수료를 내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사후적으로 다 공시를 해줘요. 근데 그 공시라는 건 그 금투협 사이트에서 해준다 했잖아요. 금투협 사이트 들어가면 되게 어렵잖아요. 거기 있는 것들을 끌어다 주는 서비스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짠! 자, 이게 그런 끌어다 주는 ETF 책이라는 앱입니다. 웹사이트이기도 하고 이거 진짜 좋아요. 자, ETF 책이라는 사이트이자 여기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이제 우리 공부해 봅시다. 이제 아는 게 진짜 많아졌어요. 하나씩 제가 쭉 설명해 드릴게요. 몰랐던 게 눈에 보일 겁니다. 먼저 이게 특정 ETF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ETF의 밑에 나오는 그 화면을 가지고 온 건데, 자, ETP 유형. 뭐예요? ETP 유형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죠? ETP 유형은 ETF란 뜻입니다. ETF가 Exchange Traded Fund 약자죠. ETN 들어봤죠? 네. ETN은 뭐 약자죠? 오늘 퀴즈가 너무 많다. ETN? 하나도 모르는데 퀴즈 너무 많다. 자, 참고로 오해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깻님은 ETF에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가치 투자를 통해서 큰 부를 이루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ETN은 Exchange Traded Note 약자예요. 자,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ETP라고 부릅니다. Exchange Traded Product. 이게 우리가 잘 안 쓸 뿐이지 현업에서는 어찌 보면 그들의 완전 국룰인 거예요. 이거는 다 쓰는 용어들이에요. 자, ETP 유형은 ETF였다. 자, 발행사 미래자산용. 자, 상장일 2020년 8월 7일. 자산군 주식 다 알죠? 여기까지. 벤치마크는 S&P 500이구나. 지금까지 봤죠? 상장 주식수 이거는 뭐 크게 알 필요 없죠. ETF 한 주가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있고 100,000원짜리도 있잖아요. 그거는 상장할 때 운용사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크게 정했다면 주식수가 좀 작겠죠. 그거를 10,000원짜리 정했으면 주식수가 이렇게 많겠죠. 그래서 그 하나의 가격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정하기 나름이에요. 다만 채권 같은 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편리성 때문에 좀 큰 지표를 보통 골라요. 10만원짜리 이런 거. 자, 아무튼 시가총액 4,145억. 자, 순자산 총액 4,368억. 자, 여기서 우리의 또 깨알 상식 하나 들어갑니다. 뭐야, 시가총액과 순자산 총액 왜 두 개나 있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나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ETF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은 이건데 시장에서 이루어진 ETF의 시가총액은 이거라는 거죠. 자, 요거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괴리. 괴리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떤 게 더 크나요? 순자산. 순자산이 더 크네요. 그러면 얘는 시장에서 고평가된 건가요? 저평가된 건가요? 저평가. 그렇죠. 요거는 이제 아래 방향에 저평가 괴리율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왜요, 근데? 왜 저평가 괴리율 발생? 이거 인기 많잖아요. 항상 우리가 ETF가 품고 있는 자산은 그렇게 실시간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고 파는 거는 실시간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항상 괴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유가 사태처럼 ETF에 들어있는 것보다 사람들이 욕심과 공포를 과도하게 내면 말도 안 되는 계율이 생기면서 ETF가 기능을 잃기도 합니다. 망하는 거죠. 그런 일 가끔 생기고요. 지수에는 그런 거 안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옛날에 못 보던 것들이 보일 겁니다. 총 보수율.
그래, 연 0.07 여기까지만 그동안 봤었죠? 이제 내려가 볼게요. 일단 이것만 보고 보수의 4종 합한 게 0.07이구나. 그리고 한 0.05는 운용사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나눠 갖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 TER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TER은 뭐 합한 거라고 했나요? 기타 비용. 기타 비용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타 비용 합쳤더니 쑥 올라갑니다. 2배가 되었어요. 근데 양호하네요. 이 양호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 이거는 전 세계에서 거래가 가장 많은 미국의 지수이기 때문에 기타 비용이 낮은 거예요. 높은 거는 진짜 높아요. 좀 운영하기 어려운 것들은 확 높아지나? 그렇죠. 일단 뭐 지수를 쓰고 그냥 그 자체가 뭘 해도 돈이 비싼 좀 마이너한 거, 테마성 뭐 그런 거는 엄청 비싼 거예요. 아무튼 얘는 지금 만족스러워 보이지만 얼핏 봐도 봐봐요. 2배예요. 2배로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기타 비용이 더해진 TER 총 보수 비용이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진짜 드라마틱하게 커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실부담 비용률. 여기는 뭘 더한 거라고 했나요? 마지막으로 매매 중개 수수료. 그렇죠. 매매 중개 수수료를 더했더니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내는 거 연 0.176. 이거 시점이 언젠데요? 이거는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칼같이 보고 싶다면 금탭 사이트 들어가면 공시되고요. 그럼 이거 나누기 365가 매일매일 내지는 비용인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1억 기준으로 몇 배 정도 되겠죠. 그만큼을 매일 기준가에 녹이는 구조인 거죠. 이게 대단한 비밀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공개가 다 되어 있어요. ETF 책 들어가면 다 나오고 금탭에 들어가서도 볼 수 있는데 ETF 체크가 훨씬 보기 편하니까 들어가 보면 지금 요 화면이 ETF 치는 것마다 밑에 나올 거예요. 이제 당황하지 말고요. 이제 뭐 보면 되나요? 맨 밑에 거 보면 됩니다. 1억이면 연 10 얼마네? 10 얼마요? 그러면 17만 원이라는 거죠, 저게. 17만 원을 365로 대략 나눠보겠습니다. 하루에 460원. 그 정도의 비용이 나간다라는 걸 오늘 다 말씀드렸습니다. 올라야겠다, 가격이. 그러니까 500원도 가랑비 옷 젖듯이 1년 다 내면 이게 한 10몇만 원 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30년 내봐요. 그러면 또 모아보면 모든 돈을 모아보면 커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흡연자가 30년 피운 거 다 합하면 뭐 건물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교하실 때요. 이제부터는 저기 있는 저 실부담 비용률이라는 리얼 비용으로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전달드린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합니다. 또 놀랍긴 하죠. 완전 놀랐죠? 2배 올라간 건 양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곱하기 2, 괜찮은데? 와, 근데 좀 충격적이네요? 더 놀라운 사실, 미국은요, 기타 비용을 포함해도 거의 변화가 없어요. 왜요?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타 비용이 포함된 게 거의 총 보수로 공시가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이거를 수면 위에 올려서 이것도 좀 줄이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자, 오늘 꿀팁 같은 느낌이 물씬 드는군요. 찍어놓고 얘기 드리고 나니까 좀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ETF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주분들의 미움을 많이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